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삶을 바라만 봐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실행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저의 방송은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걸으면서 들으셔도 좋고 운동을 하면서 들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실행이 답이다 제3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 다르게 규정하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청소부 앤디는 항상 남들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독학으로 모스 부호를 공부했다. 어느 날 전보 교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에 전보 하나가 들어왔다. 당시 규칙은 교환원 이외에는 장비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앤디는 전보를 받고 싶어 안달이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전보를 받았다. 사장은 그를 해고하기는커녕 교환원이 없을 때 전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 그는 철도회사 전신원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앤디는 여기서도 독학으로 철도 운영 과정을 공부했다. 어느 날 출근 직후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는 해고와 감옥행을 각오하고 철로 노선 변경을 전보로 지시해 사고를 수습했다. 그가 바로 철강 왕이라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더 넓게 규정해야 한다.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가 박혀 있다. 김밥이나 파는 장사꾼, 봉급쟁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식의 부정적 자기 규정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있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뭐뭐한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와 일치하는 증거를 찾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는데 이를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한다. 우울증으로 상담을 하게 된 내담자 한 명은 어쩌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즐거워지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유쾌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불일치한 기분을 느끼면 모순이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싶은가? 그렇다면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소망하는 대신 나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규정하자. 실천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이 의지박약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고 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 규정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간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후에 따라오는 자기를 규정하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과 일치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을 바꾸려는 대신 자기 이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자기 규정이 달라지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생각 이상의 높은 곳에 오를 수는 없다.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으며 생각만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없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더 크게 규정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면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나의 운명은 내 생각이 만들고 나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명심하자. 노라고 말해보라. 예스가 쉬워진다.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원치 않는 요청을 현명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늘 부족하다. 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까? 첫째, 원치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후회할 일이 많아지고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절을 못해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탁한 사람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셋째, 원치 않는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모두 들어주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노를 잘해야 예스가 늘어난다.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저축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카드 빚을 지게 될까?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이다. 하지 않겠다던 음주운전을 왜 다시 하게 될까? 자동차 열쇠를 갖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역시 이런저런 유혹을 받는다. 그들이 유별나게 의지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만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당장의 쾌락 앞에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극의 힘을 믿고 상황의 힘을 활용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절해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환경을 통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사전 조치 전략이라고 한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이 남다르기보다 이러한 효과적인 사전 조치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나폴레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북한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 위대한 정복자 줄리어스 시저나, 무적의 해적 바이킹 역시 육지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다. 모두 도망갈 구멍을 막고 퇴로를 차단해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고조의 명장 한시는 전쟁을 할 때 전세가 불리해지면 병사들이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물을 뒤로 해서 진을 쳤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생겨났다. 진나라의 영웅 항우도
병사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밥 지을 솥을 깨트리고 타고 돌아갈 배를 침몰시켜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에 이것을 일컬어 파부 침선이란 말이 전해온다. 다리에 불지르기, 배 침몰시키기, 배수진치기, 밥솥 깨트리기는 모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사전 조치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과 부하들이 결심을 번복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했다. 자기 자신을 속박해서 결심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전 조치 전략을 가두리 기법이라고도 한다.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첫 교시 수업을 수강하거나 새벽 스터디 모임에 간사이를 자청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만드는 것, 이 모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가두고 원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가두리 기법이다. 버는 대로 쓰는 습관이 있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주택을 구입해 돈 쓰는 것을 방지하고 은퇴할 때까지 저축 상태로 남아있도록 자신을 속박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자. 한두 달이 지나면 자신이 이룬 성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라. 모 방송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저런 분야의 달인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평생 한 우물을 파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낀다. 그들의 재주를 보고 있노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즐겁게 일하며 낙천적이다. 그런데 그 달인 중 한 명이 했던 이 말은 아직도 내 귓가를 맴돈다. 내 대에서 가난을 끝내고 싶어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에서만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달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얻는 것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착각인 경우가 더 많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을 경제적으로, 즉 노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누구보다 노련하게 해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성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먼저 생각한다. 효과성이란 가야 할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로 가는 것을 말하고, 비효과성이란 서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빠른 속도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남다른 재주를 갖고 더 많은 일을 해도 성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한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어제와 다른 내일,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해야 한다. 남들이 하는 일을 어제와 똑같이 하면서 산다면 절대로 남다른 삶을 살 수 없다. 쉬운 과목 대신 학점을 받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손쉽고 편한 아르바이트 대신 정말 일하고 싶은 분야의 일터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본다면 원하는 직장을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결국 이루게 된다. 장애물이 눈에 띄었다면 그건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두 구기 종목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의 관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루 중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었더니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왜 하필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저 애만 아니라면, 나는 그녀에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 아이와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아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네요.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집 주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손님이 없어 죽겠다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한나절 꼬박 보내본 적이 있나요? 그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평소 한가할 때면 바로 옆에 새로 개업한 식당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으면 TV 채널을 돌리기에 바빴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갈 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간다는 것은 파트너에게 눈을 뗐기 때문이다.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해 보자. 지금 하려는 이 일은 내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대로 된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만나는 사람과 자주 가는 곳이 달라진다. 보고 듣는 책이나 기사뿐 아니라 방송 채널도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 목표를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 대뇌의 망상체가 고성능 필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 다 쏟아져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 차가 도로에 많다는 사실 말이다. 하지만 그 차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면 우리의 뇌는 목표와 관련된 것들만 중요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자극들은 무시하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한다. 하루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자.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면 하루 한 명이라도 특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10년 후에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20년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루 15분, 미래를 위한 하루 1%의 시간만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자.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사람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는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할 만큼 해봤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잇, 안 돼. 그러면서 그 일에서 손을 뗀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한 번만 더 조르면 만나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소수의 차별화된 사람들은 다르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의 상대방을 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그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할 때마다 그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고 가정한다.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뿐이다. 하던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녀들을 설득할 때, 불만 고객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노력할 때, 그대는 몇 번이나 시도했다 포기를 하는가? 그들의 임계점은 어디일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리처드 닉슨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실행력을 가르쳐라. 실천이 쉬워진다. 남을 도우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더 많이 터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남에게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그 이유를 더 많이 찾아낸다.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실천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실천 노하우를 더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도 높아진다. 둘째,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쓴다. 나는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규정하게 된다. 셋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뱉어낸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된다. 가르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며 메모해둔 것을 식사할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활용하고 고객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것. 그런 작은 일로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다면 그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직원들의 실천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그들에게 실천 방법을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자. 효과적인 가르침의 3단계는 첫째, 알려주기. 가르침의 가장 초기 단계에는 상대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과 글로 알려주고, 둘째, 시켜보기.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시연해 보도록 한다. 셋째는 고쳐주기. 실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할 점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면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새로운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며 그의 코치나 멘토가 되는 것이다. 실행과 관련된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실천 방법을 한 번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실행력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이민규님의 실행이 답이다. 제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1000가지를 생각하기보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